엄마, 가게는 이제 끝났어요. 가게는 끝났는데 빚은 우리 집에 남았구나. 아들 가게 보증금 3억을 대줬습니다. 장사가 멈춘 날 부모 집에 대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 부모는 결국 마음이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큰 욕심 없이 노후를 준비해왔다고 믿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 대출 없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시세는 대략 8억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과 제 연금을 합치면 매달 286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둘이 아껴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예금도 1억 1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노후는 아니어도 병원비가 갑자기 생기면 버틸 수 있고 자식에게 생활비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는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아파트를 떠나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짜리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던 사람이 이제는 통장 앱을 열어 대출이자가 빠져나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줄고 임대료가 밀리고 직원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결국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가게만 닫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하느라 우리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3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아들이 찾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기회만 잡으면 저도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월급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 가게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9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했고 아이도 둘이 있었습니다. 늘 직장 생활이 불안했고 회사가 바뀔 때마다 자신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뭔가 해보겠다며 우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그 눈빛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말한 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이었습니다. 가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 권리금 8천만 원, 인테리어와 기계 구입비 5천만 원, 초기 운영 자금 2천만 원. 아들은 숫자를 꽤 자세히 준비해 왔습니다. 자리도 좋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 앞 상가였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있고 학원도 많고 출퇴근 인구도 있어 손님이 끊기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반찬 가게라 본사에서 교육과 물류를 지원해 준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다시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집은 우리 노후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장사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남편의 말은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냥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너무 초라합니다. 이대로 살면 평생 부모님께 손만 벌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잘 되면 매달 이자 제가 내고 5년 안에 원금도 조금씩 갚겠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한 번 제대로 자리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아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고 예상 매출표를 보여주고 상권 분석 자료까지 가져왔습니다. 월 매출 4천만 원,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를 빼도 순수익 600만 원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살아보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올해 67입니다. 남편 김태섭 씨는 69입니다. 저희는 젊었을 때부터 부천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전기 부품 회사에서 정년까지 일했고, 저는 동네 미용실에서 보조로 시작해 나중에는 작은 가게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둘 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면서도 빚을 오래 끌고 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외식은 줄였고 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을 사도 몇 번씩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산 세월 끝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지금의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는 3억 원대였습니다. 오래된 단지였지만 교통이 괜찮았고 시장과 병원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대출을 조금씩 갚았습니다. 남편이 명절 상여금을 받으면 원금을 갚았고 제가 미용실에서 번 돈이 조금 여유로우면 또 원금을 갚았습니다. 대출 잔액이 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정년을 맞기 1년 전 우리는 마지막 대출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서류를 받던 날 저는 남편과 함께 국밥집에 갔습니다. 비싼 음식도 아니었지만 그날 국밥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제 적어도 집 때문에 남에게 고개 숙일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가까운 공원을 걸었고 저는 작은 반찬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연금 286만 원이면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없으니 버틸만 했습니다. 관리비와 식비, 보험료, 통신비를 내고 나면 크게 남지는 않았지만 예금 1억 1천만 원이 마음을 받쳐주었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병원비와 장례비, 혹시 모를 간병비를 위해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주 말했습니다. 정수가, 우리는 이 돈은 절대 쉽게 건드리지 말자.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우리 몸이 먼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사정은 늘 부모의 계획보다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아들 민재는 어려서부터 착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속이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성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고 옮긴 회사는 월급이 늦었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비는 계속 늘었습니다. 며느리도 일을 했지만 육아와 직장을 함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민재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명절에 와도 웃음이 적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습니다. 처음 민재가 장사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불안보다 안쓰러움이 먼저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렸습니다. 장사는 숫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상권이 좋아 보여도 실제로 해보면 다르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가 생각보다 무섭다. 남편 말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가게 자리를 봐두었고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와도 여러 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그 자리가 공실이 거의 없던 자리라고 했습니다.
전에 있던 반찬 가게도 매출이 나쁘지 않았는데 주인이 건강 문제로 넘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말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손님이 있는 자리예요. 완전히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남편 몰래 그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계속 오갔고 학원 차량도 보였습니다. 맞은편에는 빵집과 약국이 있었습니다. 상가 앞은 생각보다 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잡으면 민재가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계속 회사에 밀리고 자존심 상하며 사는 것보다 작은 가게라도 자기 힘으로 운영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 번은 아이를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안 된다고만 하면 민재는 영영 일어서지 못할지도 몰라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믿어주는 것과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 3억 원을 받으면 월 이자가 최소 140만 원에서 160만 원은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재가 그 이자를 못 내면 결국 우리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재가 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잘 되면 금방 갚는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한다. 돈을 갚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날 우리는 크게 다셨습니다. 은퇴 후 그렇게 큰 소리로 싸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와 며느리 수연이 함께 왔습니다. 수연은 식탁 앞에 앉자마자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가 정말 염치 없는 것 압니다. 하지만 민재가 요즘 너무 힘들어합니다. 매일 아이들 잠든 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어요. 이대로 가면 사람 자체가 무너질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일 더 하겠습니다. 가게도 같이 돕겠습니다. 절대 부모님께 피해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더 약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달 이자 150만 원을 꼭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자리 잡으면 매달 100만 원씩 원금도 갚겠습니다. 계약서도 쓸게요. 계약서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희망을 보았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약속을 종이에 남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민재와 차용증을 쓰기로 했습니다. 대출금 3억 원은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다. 민재는 매달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영업이 안정되면 원금 일부를 갚는다. 만약 3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하면 가게를 정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문서는 너무 약했습니다. 담보도 없었고 민재가 정말 갚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대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종이 한 장이 가족의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출은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받았습니다. 시세 8억 원짜리 집이었고 기존 대출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3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금리는 처음에 연호 %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월이자는 약 130만 원대에서 시작했지만 변동금리였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읽는 동안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민재가 잘할 거예요. 우리도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남편은 저를 한참 보더니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딱 한 번의 도장 소리였지만 그 순간 우리 노후의 바닥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3억 원은 우리 통장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이 들어갔고 기존 주인에게 권리금 8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금과 교육비, 주방 설비와 냉장고, 진열대, 간판, 내부 인테리어까지 합쳐 5천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은 초기 재료비와 인건비, 카드 결제 정산, 전 운영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밝았습니다. 가게가 완성되어 갈수록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개업 첫날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많이 왔고 본사에서 준비한 할인 행사 덕분에 줄도 길었습니다. 반찬 진열대에는 나물, 국, 조림, 김치가 보기 좋게 놓였습니다. 민재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수연은 계산대에서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손주들도 가게 구석에 앉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첫 달 매출은 3,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본사 수수료와 재료비, 임대료, 직원 1명 월급을 빼고도 어느 정도 돈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약속대로 이자 145만 원을 우리 통장에 보냈습니다. 둘째 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에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이자는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점점 안심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들이 가게를 시작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렸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자기 자리를 잡았구나. 우리가 무리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가게 유니폼을 새로 맞추고 배달앱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단골을 늘리려면 초반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광고비는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걱정했지만 민재는 투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생각보다 빨리 달라졌습니다. 개업 효과가 지나자 매출이 줄었습니다. 주변에 대형마트에 즉석 반찬 코너가 새로 생겼고 근처 다른 반찬 가게도 가격 할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재료비는 올랐습니다. 계란, 채소, 고기 가격이 조금씩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직원 1명으로는 바쁜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파트타임 직원을 더 썼습니다. 배달 주문은 늘었지만 배달 수수료와 포장 비용을 빼면 실제로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민재는 말했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있는데 왜 돈이 남지 않을까? 하지만 장사는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의 문제였습니다. 6째 달부터 이자가 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흘 늦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일주일 늦었습니다. 민재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재료비 결제가 몰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먼저 이자를 넣었습니다. 민재가 며칠 뒤 보내면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달에는 민재가 80만 원만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통장 내역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번 달에는 돈이 덜 들어왔지?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정산일이 조금 늦어진대요. 곧 보낼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대놓고 민재를 몰아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힘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간에서 계속 양쪽을 달랬습니다.
민재에게는 꼭 돈을 맞춰 보내라고 했고, 남편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자는 매달 빠져나갔고, 가게 임대료는 밀릴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직원 월급을 먼저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료비 결제를 못하면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이자는 자꾸 뒤로 밀렸습니다. 부모의 집을 담보로 받은 돈이었지만 가게 안에서는 늘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대형 프랜차이즈 반찬 매장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더 낮고 행사도 컸습니다. 민재의 가게는 손님을 빼앗겼습니다. 본사에서는 매장 리뉴얼을 권했습니다. 진열대를 바꾸고 간판 디자인을 새로 하고 신메뉴 코너를 만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미 3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가게에 돈을 더 넣으면 우리까지 끝난다. 민재는 절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앞에 넣은 돈이 다 날아갑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 말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이미 넣은 돈이 아까워서 더 많은 돈을 넣고 싶어지는 마음. 저도 흔들렸습니다. 3억 원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가게가 망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가? 차라리 2천만 원을 더 넣어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나은 것 아닐까?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3억 원도 아직 그대로다. 그런데 또 2천만 원이라니. 안 된다. 정말 필요한 리뉴얼이면 너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라. 그날 민재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남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로 가게는 조금씩 버티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배달 시간을 늘리고 수연도 가게에 더 오래 나갔습니다. 손주들은 방과 후에 가게 구석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반찬을 사러 가는 척하며 가게에 들렀습니다. 진열대는 예전보다 비어 있었고 민재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질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제는 위로가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믿어달라는 말. 제발 여기서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말. 하지만 은행은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또 밀렸습니다. 금리도 올라 월 이자는 16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은 민재가 전혀 보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야 했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금 286만 원, 대출 이자 160만 원, 관리비와 보험료, 약값, 식비. 숫자를 적어보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금 1억 1천만 원도 이미 줄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가게 초반에 부족한 비용을 보태며 나갔고 일부는 밀린 이자를 대신 막으며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7천만 원대로 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야 했다. 나는 반대했는데 당신이 자꾸 아이를 믿자고 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억울했습니다. 당신도 결국 도장 찍었잖아요. 당신도 아들이 잘 될 거라고 믿었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무리했고 우리는 약해졌고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서로를 탓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노후가 불안해지면 부부 사이의 말도 거칠어집니다. 돈이 부족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서로를 믿던 마음이 닳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1년 6개월째에 벌어졌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월세를 320만 원에서 380만 원으로 올리고 관리비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버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매출이 줄었는데 임대료까지 오르면 답이 없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싶었지만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에 권리금을 많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냈던 권리금 8천만 원은 거의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다음 세입자는 자기 업종에 맞게 다시 고칠 수 있다며 낮게 봤습니다. 민재는 멍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상하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언젠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날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가게를 정리하면 적어도 더 이상의 손실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일부 밀린 임대료와 원상복구 비용, 정산 비용을 빼고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권리금은 거의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설비 중 일부는 중고로 팔아도 큰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사 계약 해지와 재고 처리 비용도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가게를 닫고 남는 돈은 많아야 1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원금은 3억 원 그대로였습니다. 민재는 우리 앞에서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숫자만 떠올랐습니다. 3억 원 매달 이자, 줄어든 예금,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가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간판은 내려가고 진열대는 철거되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자리는 다른 가게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집에 잡힌 대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사가 멈춘 날, 저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패는 아들의 일이었지만 빚은 우리 집에 남았습니다. 가게를 닫는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직원에게 마지막 월급과 퇴직 정산을 해야 했습니다. 밀린 거래처 대금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집기 일부를 팔았지만 제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냉장고와 진열대는 새 것처럼 보였지만 중고 시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던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있어도 권리금은 1천만 원 이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보증금에서 여러 비용을 뺀 뒤 우리에게 돌아온 돈은 1억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은 전부 대출 일부를 갚는 데 넣었습니다. 그래도 대출 원금은 1억 9천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아들과의 통화도 피했습니다. 민재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접은 뒤 신용도도 나빠졌고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예전처럼 바로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는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이었습니다. 남은 원금 1억 9천만 원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금은 4천만 원대까지 줄었습니다. 병원비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심장 관련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정밀 검사와 시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예약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바로 이럴 때 쓰려고 돈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 밀린 이자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비를 듣고 말했습니다. 조금 미루면 안 되나? 저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몸이 먼저지.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겁이 났습니다. 병원비가 얼마가 될지, 앞으로 간병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지, 대출 이자까지 내면서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파트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출 없는 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 집에는 1억 9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8억 원 안팎이었지만 오래된 단지였고 수리할 곳도 많았습니다. 집을 팔아 대출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겨 남은 현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평생 만든 집인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남은 것을 지켜야 해요. 집을 지키려다 우리 몸과 남은 현금까지 잃으면 안 돼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시세는 8억 원이라고 했지만 매수자들은 수리비를 이유로 깎았습니다. 급하게 팔려는 사정을 감추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싱크대와 욕실, 창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손볼 곳이 많네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집이 오래된 것은 우리가 사치하지 않고 살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새 인테리어 대신 대출을 갚았고 여행 대신 아이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사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7억 7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잔금이 들어온 날 대출 1억 9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세금 정산, 남편 병원비 일부를 제외하고 나니 손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작은 빌라 전세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곳은 전세금도 높았습니다. 다시 큰 돈을 묶어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짜리 빌라를 선택했습니다. 남은 돈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나누고 일부는 병원비 통장에 넣었습니다. 예전처럼 대출 없는 아파트는 사라졌지만 적어도 당장 병원비를 낼 현금은 다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손주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남편과 마지막 대출금을 갚던 날 기뻐했던 기억도 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의 가게는 이미 사라졌고 그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다른 간판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집 몇 개와 줄어든 통장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박스를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등이 많이 굽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일으켜 세우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결국 우리 부부의 허리를 꺾어 놓았구나. 새 빌라는 좁았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었고 안방에는 장롱 하나를 넣으면 공간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층 발소리도 크게 들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낯설었습니다. 월세가 나가는 날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월세 노후를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숨이 조금씩 쉬어졌습니다. 더 이상 큰 집을 지키기 위해 대출 이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관리할 공간도 줄었습니다. 병원은 버스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시장도 가까웠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생활의 동선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민재는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달 40만 원씩 우리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받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힘든데 또 돈을 받는 것이 맞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받아야 한다. 이건 벌이 아니라 책임이다. 민재도 자신이 한 선택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책임을 모두 부모가 대신 져주면 안 됩니다. 자식이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부모의 집까지 무너뜨리며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가게를 닫는다고 결정한 뒤에도 문제는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장사는 문을 닫으면 손실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리하는 과정에도 돈이 들어갔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예쁘게 꾸민다고 벽을 새로 세우고 조명을 바꾸고 주방 배선을 다시 했습니다. 나올 때는 건물주가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철거업체 견적은 1,300만 원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돈도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보증금에서 차감되었습니다. 밀린 임대료 2달치와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거래처, 미수금 일부까지 정리하고 나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권리금이라는 돈의 차가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 권리금이 마치 가게의 가치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손님이 있고 자리가 좋고 설비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나중에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올 때 부동산 중개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이 상권에서 반찬 가게를 새로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어도 지금 매출 자료를 보면 권리금을 크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권리금 8천만 원은 저희가 보기에는 돈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사라진 기회비용에 가까웠습니다. 민재는 마지막까지 가게를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해보겠다고 했고 새벽 배송을 붙여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근처 학원가에 도시락을 납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도 모두 돈이 필요했습니다. 포장 용기를 새로 맞춰야 했고 배달 인력을 써야 했고 광고도 다시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버티는 것은 살리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빠지는 거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빚을 숨기고 계속 키우는 사람은 가족까지 무너뜨린다. 그 말은 민재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 우리 부부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빚을 키웠고 불안을 숨겼고 서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가게를 살리려다 집이 흔들렸고 집을 지키려다 병원비 통장이 비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마지막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설득했던 사람이 저였다는 사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부모의 집을 담보로 자신의 꿈을 시작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가게만 살아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정리된 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쥐고 같은 채널을 몇 시간씩 틀어두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데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가 오면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안 받으면 혹시 더 나쁜 일이 생길까봐 또 받았습니다. 아들은 매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사라진 권리금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우리 집의 근저당을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연도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연의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도 아니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힘들어요. 본사에서도 처음에는 매출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연의 말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도 맞고 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른 것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노후집을 담보로 잡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일부러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집에 남았다는 걸 너희도 알아야 한다. 그 말 이후 한동안 며느리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손주들도 우리 집에 덜 왔습니다. 저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편했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아빠 가게 다시 안 해? 하고 묻는 날에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어른들의 일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알게 될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들의 아빠를 살리려고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가족의 빚은 돈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침묵과 눈치와 미안함으로 오래 남습니다. 아파트를 팔기 전에 우리는 법률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혹시 민재와 쓴 차용증으로 대출 책임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지, 가계 정리 과정에서 우리가 더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담을 맡은 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고 은행과의 계약 당사자는 부모님이십니다. 아드님과 차용증을 쓰셨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드님에게 별도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아드님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면 실제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당연했지만 막상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가족 사이의 약속과 법적 책임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집을 걸었구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대출 계약서, 민재와 쓴 차용증, 가게 임대차 계약서 사본, 권리금 계약서, 인테리어 견적서가 봉투 안에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모두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그 깔끔한 종이들이 우리 삶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를 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상대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 최악의 경우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따졌어야 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다른 현실을 배웠습니다. 집값이 8억 원이라고 해서 우리 손에 8억 원이 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출을 갚아야 했고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각종 정산금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매수자는 수리비를 이유로 가격을 깎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8억 원, 아래로는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달 이자를 내고 있었고 병원비도 계속 필요했습니다. 결국 7억 7천만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많이 남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30년 노동이었고 노후의 지붕이었고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며칠 뒤 민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 앞에 앉아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했을 것입니다. 너도 힘든데 무슨 돈이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같이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갚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면 자동이체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월급도 없는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취직하는 것이 첫 번째 상환 계획이다. 다시 큰 장사를 한다는 말은 당분간 하지 마라. 그 말이 차갑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감정만 달랠 수 없었습니다. 민재에게도 현실을 보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민재와 새 약속을 했습니다. 취업 전까지는 월 10만 원이라도 보내고 취업 후에는 최소 40만 원을 자동 이체한다. 보너스나 추가 수입이 생기면 일부를 원금 상환에 보탠다. 또다시 창업을 하거나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부부와 상의한다. 물론 이 약속이 우리 손실을 모두 회복해 주지는 못합니다. 3억 원에서 시작한 손실이 40만 원씩 돌아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돈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책임을 더 이상 부모에게만 남겨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사 후 첫 달, 저는 월세 고지서를 보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75만 원. 평생 대출을 갚으며 집을 지켜온 사람에게 월세는 참 낯선 단어였습니다. 남의 집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벽지가 조금 벗겨져도 마음대로 고치기 어려웠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면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예전 우리 아파트에서는 무엇이든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 하나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낯선 불편함 속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큰 집에 살면서 매달 이자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라도 병원비와 생활비를 계산할 수 있는 편이 낫다는 것을요. 남편은 한동안 민재 이름만 나와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둘 사이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다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는 듯 했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그림에는 예전 가게와 우리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아버지 힘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민재와 조금씩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가 한 번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움만 붙잡고 살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아깝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민재가 무슨 계획을 말하면 먼저 숫자를 묻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니? 네가 가진 돈은 얼마니?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니? 예전에 저는 그런 질문을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묻지 않는 사랑은 결국 누군가를 빚지게 만듭니다. 부모가 다 떠안으면 자식은 책임을 배울 기회를 잃고, 자식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기대면 부모는 노후를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냉장고 옆에 붙여둔 종이를 봅니다. 우리 병원비 먼저, 우리 생활비 먼저, 집 담보는 절대 금지. 자식의 꿈보다 부모의 생존이 먼저. 저는 이 일을 겪으며 몇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첫째, 자식의 창업비는 생활비 지원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생활비 몇십만 원은 부담이 되더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처럼 큰 돈이 들어가면 중간에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넣은 돈이 아까워서 계속 더 넣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에 3억 원보다 나중에 들어가는 작은 돈들이 더 사람을 흔듭니다. 500만 원만 더, 2천만 원만 더, 한 달만 더 버티면 된다는 말이 반복되면 부모의 통장은 조용히 비어갑니다. 둘째,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집니다. 아들은 처음에 권리금 8천만 원은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가게의 권리금은 거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새 것이라도 다음 세입자에게는 필요 없는 시설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와 진열대도 중고로 팔면 죗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넣을 때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정리할 때는 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부모 집 담보대출은 자식이 쓰더라도 빚은 부모 집에 남습니다. 민재가 이자를 내겠다고 했지만 못 내는 순간 은행은 민재가 아니라 우리 집을 봅니다. 가족의 약속보다 은행의 계약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차용증을 썼지만 은행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우리였고 집을 잃을 위험을 떠안은 사람도 우리였습니다. 넷째, 연금만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저희 연금은 286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출이자 150만 원 이상이 붙으니 생활이 바로 흔들렸습니다. 관리비, 식비, 보험료, 병원비를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이 이자를 내겠다고 해도 못 냈을 때 부모가 대신 낼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못 내면 안 되는 돈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다섯째, 창업은 자식의 절박함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민재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박함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권, 원가, 임대료, 인건비, 경쟁 매장, 계절성, 본사 수수료까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얼굴을 보면 숫자를 흐리게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외부 전문가나 제3자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준비해온 예상 매출표만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것을 제대로 따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노후 자금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통장, 생활비 1년치, 간병 대비금, 배우자가 혼자 남았을 때 필요한 돈. 이 돈은 자식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족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부모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는 자식도 부모를 제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죄책감과 원망 속에 남게 됩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작은 빌라 앞 골목을 걷습니다. 예전
아파트 단지만큼 넓고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가까워 장을 보기는 편합니다. 남편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가끔 말합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큰 집에서 대출 이자를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내 병원비를 직접 챙기며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남은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배움이었습니다. 민재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진 것도 아닙니다. 민재는 매달 40만 원을 보내고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저는 손주를 보면 여전히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합니다. 손주에게 간식을 사줄 수는 있어도 제 병원비 통장을 열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해도 바로 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이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다. 처음에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을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래된 가계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쓰던 습관이었습니다. 예전 가계부에는 참 작은 숫자들이 많았습니다. 두부 1,200원, 아이 운동화 29,000원, 남편 점심값 5,000원. 그 작은 돈들을 아끼며 우리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후에 와서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결정할 때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1,000원도 아까워하던 우리가 늙어서는 자식의 눈물 앞에서 3억 원의 위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가계부 빈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 돈일수록 더 천천히 결정할 것, 자식의 일일수록 더 냉정하게 계산할 것. 친구 순이에게 처음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날도 기억합니다. 저는 창피해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대출 없는 아파트가 있다고 늘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월세방에 산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순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나도 남일 같지 않아. 우리 아들도 식당 한다고 1억을 빌려갔어. 아직 반도 못 받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노후에 자식을 도와주고 말없이 소갈이하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다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이야기를 하다 울고 돈 이야기를 하다 웃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주변 사람들이 자식 창업 이야기를 꺼내면 무조건 축하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부모 돈이 들어가느냐고,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은 아니냐고, 병원비는 남겨두었느냐고. 어떤 사람은 제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좋은 일 앞에서 왜 나쁜 이야기부터 하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나쁜 이야기를 미리 해보는 것이 실제로 나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좋은 말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후를 지키려면 듣기 싫은 질문도 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니? 이자를 못 내면 누가 내니? 장사가 안 되면 몇 달 안에 접을 거니? 이 질문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집을 팔며 울게 될 수 있습니다. 민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회사에 들어간 뒤 처음 월급을 받던 날 우리 집에 왔습니다. 봉투에는 4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잃어버린 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책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지만 도망가지는 않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효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태도, 책임에서 도망가지 않는 모습. 그것이 늙은 부모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민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도 저는 우리 병원비 통장만은 지킬 것입니다.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치료를 미루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좋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손 벌리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창업을 하겠다며 큰 돈을 부탁하고 있다면 꼭 하루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식의 눈빛을 보면 부모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결정할 때는 눈물보다 숫자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권리금은 정말 회수 가능한지, 인테리어 비용은 사라지는 돈인지, 매출이 줄었을 때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자식이 이자를 못 내면 부모가 대신 낼 수 있는지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저희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대줬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멈춘 날 아들의 가게는 사라지고 우리 집에 대출만 남았습니다. 그 뒤에야 알았습니다. 부모의 집은 자식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부모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것을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집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서 있어야 자식도 다시 일어설 때 돌아올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집, 그리고 마음의 결정권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려운 선택 앞에서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